사람들은 나를 그냥 평범한 70세 할머니라고 생각하죠. 40년 동안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며 손자 하나 키운 별 볼 일 없는 할머니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받은 전화가 모든 걸 바꿨다. 민호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 달려간 병원에서 본 26살 손자의 창백한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그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박상무님 부인이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매일 불러서 모욕을 주고 동료들 앞에서 저를 바보 취급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박상무 부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직감했다. 재벌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 박세리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그 여자였다. 항상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오만한 표정으로 사회 행사에 참석하는 그 여자. 할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대학도 지방대 나왔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민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 늙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천만의 말씀. 나에게는 그 누구도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다. 40년 전 나는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수간호사였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교통사고로 쓰러진 한 남자를 구한 적이 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남자가 바로 현재 박씨 그룹의 회장 이정우였다. 민호가 잠든 병실에서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남자의 연락처.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그 번호를 오늘 처음으로 눌렀다. 여보세요? 이정우 회장님이신가요? 저는 40년 전 빗길에서 당신을 구한 김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님, 정말 순자님이십니까? 40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정우 회장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빨랐다. 이튿날 오후 조용한 찻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 그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순자님,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평생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생겼네요. 나는 민호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세리나가 어떻게 내 손자를 괴롭혔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정우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세리나가 그런 일을. 사실 저도 그 아이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요? 20년 전 세리나는 제 아들 진수와 만났을 때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겹게 살던 아이였죠. 그런데 저희 집안에 들어온 후로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필사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콤플렉스를 숨기려는 거죠. 정우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손자를 괴롭힐 이유는 없었다. 회장님,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세리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민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하지만 순자님, 세리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교활하고 영리해요. 정면 승부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를 얕보지 말라고. 다음 날 나는 민호의 회사에 도시락을 들고 찾아갔다. 손자에게 밥을 해주러 온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세리나를 처음 마주했다. 누구시죠?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세리나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깔보는 냉기가 담겨 있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값비싼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확실히 위압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할머니예요. 손자가 요즘 힘들어해서 도시락 좀 해다 왔어요. 아, 그 민호의 할머니시군요. 시골에서 오셨나 봐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빨리 나가세요. 그 순간 민호가 나타났다. 할머니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세리나를 보며 위축되는 모습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호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왔다. 많이 먹으렴. 할머니, 여기는 안 돼요. 빨리 가세요. 민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나는 더욱 확신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할머니, 오늘 왜 그러신 거예요? 박상무 부인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데. 이제 저는 정말 회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민호야, 할머니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니?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못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더 심해질 거예요. 그 아이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40년 전 그 간호사 김순자로 돌아간 듯한 책임감이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민호야, 할머니를 믿어보겠니? 네. 할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 다만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 알겠니? 할머니, 그분은 재벌가 며느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민호야, 돈과 권력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란다. 할머니가 살아온 70년이 헛되지 않았다면 말이야. 이튿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세리나의 일상을 파악해야 했다. 정우 씨의 도움으로 그녀의 스케줄과 평소 생활 패턴을 알아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강남의 고급 미용실에 가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다. 그리고 그 미용실 근처에는 내가 40년 동안 다닌 작은 교회가 있었다. 화요일 오후 나는 그 미용실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할머니가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말이다. 그리고 정확히 3시에 세리나가 나타났다.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린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40년간 간병인으로, 상담사로, 그리고 할머니로 살아오며 터득한 직감이었다. 미용실에서 나온 세리나가 길을 건너려는 순간 나는 일부러 그녀 앞에서 넘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랍게도 세리나는 나를 부축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의 본성은 악하지 않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아가씨. 요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혹시 다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세리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나를 알아본 것이다. 혹시 민호 할머니세요? 맞아요. 기억해 주시는군요. 그 순간 세리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부끄러움, 당황, 그리고 묘한 죄책감. 그때는 괜찮아요, 아가씨. 사실 할머니가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손자 이야기 때문에 말이에요. 세리나와 나는 조용한 찻집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적대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할머니, 민호 씨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했나요? 아가씨는 왜 우리 민호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직설적인 질문에 세리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뭔가 대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저는 완벽해야 해요.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회사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호 씨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제 과거가 떠올라서. 과거요? 할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저도 원래는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세리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20년 전의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학생 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때 진수 오빠를 만났죠. 오빠는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좋아해 줬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민호를 괴롭힌 거예요? 저도 모르게. 민호 씨를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보여서 화가 났어요. 왜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지, 왜 더 노력하지 않는지. 나는 세리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짜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가씨, 그런데 말이에요. 아가씨가 가난했던 시절,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은 없었나요? 도와준 사람요? 어려울 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준 사람 말이에요. 세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할머니셨는데 저를 정말 친손녀처럼 챙겨주셨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제게 라면도 끓여주시고 힘들 때마다 세리나야, 넌 분명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그때 저는 너무 바빠서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세리나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가씨, 그 할머니께서 아가씨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아가씨는 우리 민호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민호도 아가씨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다만 환경이 다를 뿐이죠. 아가씨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아가씨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대화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세리나는 더 이상 민호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후 정우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순자님, 세리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조용하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뿐이죠. 하지만 순자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리나의 남편 진수가 문제예요. 그 아이는 아직도 민호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큰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였다. 예상했던 대로 이진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리나가 민호에게 호의적으로 변하자 남편인 진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민호를 제거하려고 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그 민호라는 직원에게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그냥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 진수는 직장에서 민호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업무량을 주고 사소한 실수에도 큰 문제를 삼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호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 후 일부러 실패하도록 함정을 파놓았다. 민호가 집에 돌아와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분노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박 상무님이 처음에 주신 자료와 나중에 요구하신 게 완전히 달라요. 이건 누가 해도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내일 임원회의에서 제 해고가 결정될 것 같아요. 박 상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왔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우 씨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오늘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싶어요. 네. 순자님이 임원회의예요? 그게 무슨 40년 전 당신이 약속했죠. 언젠가 보답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어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나는 박씨 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임원들의 당황스러운 표정, 특히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왜 민호의 할머니가 여기에? 진수야, 조용히 해. 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손자 민호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나가세요. 진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정우 씨가 손을 들어 막았다. 계속하세요, 순자님. 여러분, 40년 전 저는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교통사고로 쓰러진 한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정우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의 시선이 나와 정우 씨 사이를 오갔다. 그날 밤 회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고요. 40년 동안 저는 그 약속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진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민호가 맡았던 프로젝트의 원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 바뀐 자료들이고요. 누가 봐도 일부러 실패하도록 조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임원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이건 오해입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을 바꾼 거예요. 진수 상무님,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진수가 부하 직원과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민호 그 자식,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자. 자료 좀 바꿔놔. 아무도 모르게. 이건 조작된 거예요. 언제 이런 녹음을. 진수야, 그만해. 정우 씨의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아버지, 40년 전 순자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은인의 손자를 네가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리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세리나야, 이건 오해야. 할머니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라고. 오해? 세리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이것도 오해야? 세리나가 꺼낸 것은 진수의 휴대폰이었다. 그 안에는 민호를 모욕하는 진수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시골뜨기 하나 정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 빨리 그만두게 만들어. 세리나가 동정심 생기는 것 같은데 더 세게 몰아붙여.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진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진수야, 정우 씨가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아버지, 저는 당신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구나. 밖으로 나가거라. 진수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간 후 나는 정우 씨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순자님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내일부터 기획팀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정우 씨가 세리나를 바라보았다. 세리나야, 네가 직접 민호 씨에게 사과하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후배들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 세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저녁 세리나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평상시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세리나를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도 결국 상처받은 영혼이었으니까. 일어서렴, 아가야.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민호 씨에게, 할머니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민호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세리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박 부장님, 일어나세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민호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내가 물었다. 사실은 저도 박 부장님을 미워했어요. 부러웠고 질투했어요. 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는데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졌나 하고. 그 말을 듣고 세리나가 고개를 들었다. 민호 씨, 저도 원래는 가진 게 없었어요. 당신과 똑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했다. 세리나는 자신의 과거를, 민호는 자신의 상처를, 그리고 나는 40년 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할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세리나가 물었다. 40년 동안 회장님께 연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녹음 파일을? 나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할 때가 왔다. 세리나야, 사실은 말이지. 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란다. 네. 40년 전 나는 간호사였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었어. 그리고 퇴직 후에는 기업 상담사로 일했단다. 민호와 세리나의 눈이 커졌다. 기업 상담사요? 응. 주로 직장 내 갈등 해결이 전문이었지. 20년 동안 수백 개의 회사에서 상담을 했어. 그래서 진수 같은 사람들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단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야. 처음엔 정말 그냥 화가 나서 도와주려고 했어. 하지만 세리나를 만나보니까 너희 둘 다 상처받은 아이들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이게 할머니가 20년 동안 상담한 사례들이야. 너희 같은 경우가 정말 많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들. 그럼 녹음 파일도 진수가 전화 통화할 때 옆에 있던 직원이 할머니 교회 신도야. 그 아이가 녹음해서 가져다 준 거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할머니의 진짜 목표였단다. 세리나가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선배로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저야말로 부장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몰라줘서 죄송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뿌듯했다. 6개월 후 그룹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기획팀 차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세리나는 사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후배들을 도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70세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이다. 할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친숙한 목소리. 돌아보니 민호와 세리나가 함께 걸어오고 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가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호호, 무슨 감사 인사?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게 할머니는 가장 기뻐. 할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세리나가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친구를 얻었어요. 민호와 세리나가 서로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참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식으로 회사 고문을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문이라니, 이 늙은 할머니를? 네, 직장 내 갈등 해결 전문 고문이래요. 할머니의 20년 경력을 아시더라고요.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70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세리나는 자신의 멘토링 프로그램 이야기를, 민호는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세리나가 물었다. 40년 전 회장님을 구해주셨을 때 정말 우연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때는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인생에는 우연 같은 필연이 있는 법이란다. 40년 후에 그 일이 너희들을 도와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럼 이것도 운명인가요? 저희가 만난 것도? 글쎄다. 운명인지 우연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 식당을 나서며 민호가 물었다. 할머니, 앞으로도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야. 할머니가 살아온 70년이 헛되지 않게 말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40년 전 그날의 기록이 있었다. 오늘 한 남자를 구해주었다.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말은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래도 사람 하나 구한 게 뿌듯하다. 그리고 오늘의 날짜 옆에 새로운 글을 적었다. 40년 만에 그 약속이 지켜졌다. 하지만 진짜 보상은 따로 있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70세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70세 할머니 김순자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